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이고 현재 76대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는 일남 3녀 중에서 첫째 딸로 태어나 줄곧 우리 어머니 옆에서 꼭 붙어 친구로 살아왔어요. 집집마다 딸들의 엄마 사랑이 지극하듯이 저희 집도 유난히 자매들의 엄마를 향한 사랑이 참 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랑 20살 조금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늘 동생들을 같이 키워내면서 삶의 동지 그런 우리만 아는 보다 가깝고도 진하게 피가 섞인 사이였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1년 반 정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초기 증상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전 바쁘게 경제활동을 하던 자영업자였던지라 일이 바쁠 땐 완전히 어머니를 챙겨볼 생각도 못했었고, 여동생들은 결혼하고 주부로 살며 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막내 동생은 사업이 한번 망해서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지금 혼자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나간 상태여서 자식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우리 중 아무도 엄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쉽사리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서도 함께 살던 그 집이 좋다며 쭉 우리 가족들의 오랜 보금자리였던 주택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시던 엄마를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단순히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때는 이미 늦었는데 엄마가 치매 확정을 받아버리니 온 가족들은 멘붕이었어요. 거의 며칠을 동생 녀석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죄책감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막내 녀석도 멀리서 국제전화로 굳이 조카들한테 연락을 해서는 엄마의 동태를 살피고 또 우리 모두의 안부를 물어보기 바빴죠. 나이든 노묻게 더 잘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병으로 떠나보내며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 우리 사는 거 바쁘다며 또다시 부모한테 소홀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며 참 벼랑간 많은 반성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엄마의 치매를 알고서 저는 바로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병원으로 보내자니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입원을 무작정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가끔 기억이 돌아오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억이 돌아오셨을 때 제가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남매들 중 가장 풍요로웠기 때문에 간병인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당연스레 모셔오고 싶기도 했었고요. 이 문제는 다행히 동생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보태주기까지 한 덕분에 딱히 돈에 있어서 얼굴이 붉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생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저는 더더욱 제가 넓은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 총대를 메고 싶었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었죠. 아직 아들, 딸이 둘 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딸은 출가를 해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고, 아들은 회사 숙소에서 지내며 일을 했는지라 저희 집이 부부 말고는 집이 텅 비어 있곤 했었어요. 주말이 되어야 자식들이 가끔 시간이 남을 때 부모를 보겠다고 집에 찾아오는 정도였지 매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건 남편이랑 저 딱 둘뿐이었네요. 어머니를 데려가면서 남편이 이걸 허락해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도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각별한 관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무지하게 껄끄러운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남편의 형 때문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고, 엄마는 마찬가지로 아빠 옆에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동조를 하던 분이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과자 있는 집안에 함부로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고, 형과 절연을 하고 살고 있는데 형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남편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었죠. 어떻게든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다행히 남편과 제가 친정을 향한 지극정성으로 빌어보니 결혼 승낙은 받게 되더라고요. 그간 남편은 참 많이도 저희 아버지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고, 또 기죽은 채로 눈치를 보며 저희 부모님을 대했고, 또 늘 자신을 싫어했었다는 생각에 참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한두 번 보면서 와이프로서 이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겼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옆에서 맞달의 사위로서 든든하게 처가 식구들을 챙겨주며 자리를 지켰고, 이번에도 웬일인지 남편은 고민 한번 하지를 않은 채 순순히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것에 공감을 하고 허락해줬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님이 치매시라는데 옆에서 가장 잘 챙겨줄 사람이 당신이잖아. 라면서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것에 정당성까지 부여해주며 공감을 해줬고, 전 너무 기뻤어요. 사실 남편이 싫다고 하더라도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동생들에게도 미리 차선책으로 돌봐줄 사람을 구해보며 상의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남편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 정성을 들여 엄마를 돌봐드리며 남편의 내조도 도맡겠다고 좋게 마음 굳혔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산 처음 1년간은 정말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엄마 건강에 특이점이나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잘 지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늘 있으셨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와 온 가족들을 집안에 불러내곤 하셨고, 저는 엄마를 모시며 늘 그날만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끊어내지 못한 채 간병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집의 사람이라고는 퇴근하고 저녁에 오는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병인은 처음부터 고용을 했었고, 주말이면 주로 가족들이 자주 저희 집에 모여서는 가벼운 다과를 한다거나 하며 꼭 다같이 엄마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정말 갑작스러운 때에 갑자기 숨겨져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도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거의 몇 달 만에 저희 엄마의 정신이 바짝 돌아오셨던 날,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출근을 하기 직전에 엄마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평상시처럼 볼키스를 하고 출근하러 나가려다가 제 손을 꽉 붙잡는 엄마의 손길에서 문득 낯설음이 느껴져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 엄마가 딸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제 이름을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첫째 혹은 첫째 딸이라며 절 알아보신다거나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하신 채로 모르는 척을 할 때가 많았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엄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내 이름 다시 말해줘. 나 누구라고? 라며 재차 질문을 했고, 그러자 엄마는 딱 입을 한번 떼셨어요. 오랜만에 기억이 돌아와서 딸내미를 앞에 두고서 하신 엄마의 말 한마디는 보고 싶었다거나 고맙다거나 미안하단 말도 아니었어요. 바로 죽여달란 말이었습니다. 날 그냥 죽여줘, 제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왜 나를 살려두냐? 라면서 저를 향해 원망스러운 말을 하시고는 머리를 막 쥐어싸시면서 고개를 숙이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데 순간 가슴이 진짜 철렁하더라고요.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신 게 아니라 이것도 치매 증상의 일부인 건가 싶어서 마음은 불안한데, 혹여나 엄마가 지금 정상인 상태면 어쩌나 싶어서 눈은 도무지 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 무슨 일이냐고 되물어봐도 다시 답을 해주려 하지를 않고, 그 바람에 저는 출근이고 뭐고 오늘은 일을 못하겠다며 엄마 곁에 그냥 남아있기로 했어요. 엄마가 다시 정신을 잃고 저를 기억 못하실 때까지 옆에서 얘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날 한마디를 더 듣지를 못한 채 멍만 때리고 계시는 엄마의 걱정이 걱정되어 급하게 오후 늦지막히 병원을 찾기에 이르렀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목이 막 죄이는 기분이 들어버린 바람에 동생들한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고 울고 불고 먹먹한 고민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한 건가 싶어서 동생들과 한참을 고민을 나눴고,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엄마가 치매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신 바람에 죽고 싶단 마음에 그런 매정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였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자매들은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을 대신해서 더욱 번갈아가며 엄마한테 얼굴도 자주 비춰드렸고, 작년보다 더욱 지극정성으로 노모를 대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를 겪으시더라도 매 순간순간 감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평소에 더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모셨어요. 저도 이왕이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 채 엄마를 더 보려고 알바생까지 고용을 해서 일을 분담했고, 동생들도 아예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서는 평일 낮에 더 자주 집을 방문해서 간병인과 있는 엄마의 옆에서 같이 대화를 걸고 간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몸이 정말 힘들고 일 끝나고 오면 사람 하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라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 나이도 젊은 게 아니었기에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오랜 시간 힘들어했는데 엄마만큼은 여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다 보내드리는 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낫다는 생각을 하며 누가 덜하고 할 것도 없이 각자 마음을 다해 엄마를 간병했죠. 그렇게 엄마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나 막내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한참을 생각해봤다는 뜸을 들이면서 말을 꺼내는데, 언니, 아무래도 엄마를 간병해주는 그 간병인 말이야. 혹시 우리 없는 사이에 엄마한테 막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언어폭력일 수도 있고 요즘 왜 유치원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해서 문제되는 사람들 많잖아. 엄마가 그건 불행하게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사신 것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버지 덕분에 잘만 얻으면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사람이 딸내미한테 죽여달라고 말할 사람이야? 언니는 정말 엄마가 자기 병 때문에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한 거라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란 말도 내내 걸리긴 했었는데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싶어서 도저히 찝찝해 그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 엄마의 구조신호를 놓친 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나머지 이 얘기를 급히 남편에게도 해버렸죠. 제 배우자니까 뭐라도 도움을 주려나 싶은 마음에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저희 남편의 표정은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정말 장모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깨어나서 말이지? 라면서 몇 번이고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궁금해하지는 않고 말을 정말 했냐는 질문을 몇 번이고 던져대던 남편은 혼자 뭔 생각을 하는지 잠깐 생각도 잠겼다가 제 외침에 정신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뭔가를 아는 듯한 눈치인데 여기서 엄마의 문제에 남편이 개입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별것 아니라는 듯 남편의 태도를 그냥 흘려봤고 오히려 가뜩이나 장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많이 불편할 텐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만 준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남편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로 간병인 분과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정말 미치겠었습니다. 사실 저희 간병인 분은 저희 엄마한테 해코지를 해서 좋을 게 하나 없는 입장이었기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곳보다 월급을 엄청 받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잘리면 본인만 손해인 것이었고요. 주말을 뺀 평일 5일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간병인 분은 퇴근을 하셨고 제가 가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주 일 때문에 늦는 적이 많아서 간병인에게 일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남편한테 엄마를 맡기자니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아서 그러기 싫었고 내가 돈을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간병인을 늦게까지 더 모셔놓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일이 힘들어 그만둔다고 하실까봐 더 늦게까지 일을 하신 날에는 몇 시간을 일하던 간에 돈을 많이 추가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 간병인분은 다달이 거의 350을 벌어가시던 분이셨어요. 주 5일에 점심 무료 제공, 게다가 일주일에 몇 번 고작 2-3시간만 더 일을 하면서도 350을 버는 건 정말 많이 버시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간 간병인은 현금으로 월급도 받아가셨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달라는 대로 해주고자 했는데 제가 가게 일 때문에 살짝 늦으면서 간병인이 퇴근하실 시간에 못 맞춰오느라 월급을 제때 드리지 못한 적이 몇 번 발생을 하자 그 후부터는 저희 남편이 저를 대신해 간병인의 월급 관리를 직접 해주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통장으로 간병인 월급을 이체해주면 그걸 남편이 현금으로 뽑아서 건네드리곤 했죠. 이분이 간병인으로는 잘 챙긴다고 평판이 좋은 분이셨고 저희 말고도 이분을 찾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서 빳빳한 새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월급을 드려서라도 저희 집에 붙잡아 놔야 했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더라도 남편에게 일을 맡기면서까지 월급을 그 방법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먼저 이 방법을 제시했을 만큼 간병인 월급 관리에 적극적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오래도록 저희랑 함께 해주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개인 사정이라
제가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여동생 말도 떠올라서 그냥 이대로 새 간병인을 구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엄마랑 간병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대로 문제의 증거를 잡을 기회를 놓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가 오버타임 하면 돈도 많이 주잖아요. 라면서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그냥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오버타임이요? 언제요? 라고 간병인이 대답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본급이었던 230보다 무려 120을 더 얹어서 현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속이 답답해. 아니 오버타임 일을 조금 늦게 끝나는 거 말이에요. 그간 내가 늦을 때마다 일을 대신해준 거에 고마워서 제가 120만 원이나 더 얹어서 두둑이 줬잖아요. 라면서 좀 더 설명을 풀어서 말을 했는데요.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모르셨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더 남아서 일을 하라고 하실 때마다 사장님께서 그냥 집에 가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저 지금껏 남아서 더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면 자기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갸우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현금 받는 대로 은행에 저축을 하며 찍었던 돈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매달 230만 원이 딱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간 남편이 저하고 간병인 사이에서 돈 120만 원을 아무 짓도 하지 않고서 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짓을 무려 1년 반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머릿속에서 몰아치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불현듯 왜 엄마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하셨는지 이 지경이 되도록이란 소리를 하셨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정말 했냐면서 몇 번이고 되물어보던 그날의 남편 얼굴이 머릿속을 함께 스치면서 우리 엄마가 죽여달라 한 이유가 바로 간병인이 아닌 남편 때문이란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당장에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동생들한테 바로 말을 했고요. 동생들은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몰래 저희 집안에 들어와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엄마 방 안에 설치를 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해 놓던 그 5일가량 집안은 완전히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일부러 형부 눈치를 살피며 집에 찾아오질 않았고 저는 저대로 제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길 바라면서 녹화 장면을 볼날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간병인은 아직 완전히 그만두기까지의 2주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을 하면서 평소대로 일을 해달라고 합의를 받고요. 저는 그 5일 중 3일 정도는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를 대면서 평소처럼 간병인에게 늦으니까 일을 더 해달라는 문자를 넣었고 그러면 간병인은 또 평소처럼 사모님이 더 일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라며 제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간 남편은 역시나 간병인에게 그냥 집에 가라는 말로 내보냈고 간병인은 집에 가면서 제게 문자를 보내줬죠. 오늘도 사장님이 그냥 집에 가라 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게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고서 제가 살짝 떠본다면서 오늘 간병인은 늦게까지 일한다고 투정 안 부렸어? 라고 물어보니 별로 돈 많이 주니까 싫지가 않겠지 라면서 마치 간병인이 늦게까지 일을 더 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다 알고서 보니 정말 남편의 태도가 뻔뻔하다 못해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대망의 5일이 되던 날,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카메라 녹화본을 혼자 볼 자신이 없어서 오후 늦지막히 자매들을 불렀고 씩씩대며 자기 아들 하나, 심지어 제부까지 데려온 동생들을 앉혀놓은 채 저희는 그렇게 방 안에 잠들어 있는 엄마를 떠올리며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간병인이 집을 나서고 나서 남편과 엄마 단둘이 남겨져 있는 그 집안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치매 상태인데도 뒷걸음질을 치는 엄마를 바라보며 뭐라 고함을 치다 옆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확 내리치더라고요. 몇 번이고 맨벽을 주먹으로 내치면서 엄마를 향해 분노의 말을 던져대는데 엄마는 혼자서 겁을 먹기에 충분해 보였고 실제로 겁을 먹으셨는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혼자 방구석에 쭈그려서는 머리를 막 쥐어 감싸시더라고요. 괴롭다는 뜻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제스처는 바로 엄마가 저한테 죽여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보였던 제스처였습니다. 머리를 쥐어 감싸며 고개를 숙이는 건 말입니다. 이제껏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환자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벽을 치며 공포감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을 한 순간 저희 자매들과 제부들 그리고 조카들까지도 다 분노에 차올랐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새끼 집에 언제 와? 라면서 보고 족쳐버릴 생각부터 하며 열받아 했고 저희 둘째랑 막내는 엄마한테 들어가 울면서 잘못을 구하는데 정작 죄인인 남편의 와이프인 저는 엄마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해가지고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남편 놈이 오면 엄마 앞에서 족쳐줘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기를 얼마나 지났을라나 남편이 퇴근을 하고서 저녁 6시 반쯤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오만 식구들이 집 안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자 어이구 오랜만에 자매들이 다 모였네 라면서 태연히 신문을 벗고는 허허거리며 거실을 지나쳐 가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고 있는 회사 가방을 뺏어들어 머리에 꽂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자매들이 다 모여? 재밌냐 이게? 너 때문에 바쁜 애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있는데 재밌어 시실거리냐 이 사이코패스야? 라며 아프다고 머리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떼어내고서 머리카락을 움켜쥐곤 엄마가 있는 방 앞으로 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그 앞에서 엄마 내가 이 새끼 아주 홍군형을 내줄게. 엄마가 아니라 이런 놈이 죽여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라며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겠다고 발길질을 하자 뒤에서 저희 자매들이 오만 쌍욕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졸지의 남편은 여자 셋의 발길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바닥에 대자로 뻗어 발길질을 얻어맞더라고요. 제부나 조카는 절대로 저희를 말리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라며 욕을 해주기 바빴고요. 그날 남편은 몸뚱아리를 거의 불구로 만들어주려 하다 겨우 화를 참고서 카메라를 설치해 찍은 영상 속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는 재생 불가한 놈이다. 절대로 너와 우리 사이에 합의는 없다. 라며 고소를 한다고 했고요. 자기 모습이 다 찍힌 걸 보자 남편은 이제 끝이라는 듯이 자기 머리를 쥐어싸면서 머리를 땅에 박는데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아 약간의 응어리가 풀어진과 동시에 배우자를 향한 원망이 그제서야 들면서 한스러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요? 내 엄마 괴롭힌 남편놈과 절대로 못 산다며 영상을 빈미로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고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형사 고소까지 한다는 저희 동생들을 말리고 다니느라 매일같이 저희 자매들과 저한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고 있고요. 저는 저대로 저희 자식들한테까지 일부러 카메라에 찍힌 아비란 놈 영상을 보여줘서는 남편이란 자식들 영까지 끊게 만들었네요. 독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감히 치매 걸린 환자인 내 엄마를 그런 식으로 겁박한 남편놈을 도저히 살려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도 같은 크기의 고통을 느끼기 바란다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혼하느라 재산 분할이며 할 것도 많고 남편놈을 진짜 형사고소해야 할지 합의하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정신이 없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딱 하나 엄마가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던 지난주 이후로 저희 자매들은 모두가 활기를 되찾아 지극정성으로 엄마 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효녀인 우리 자매들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놈이 가족으로 들어온 건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그 반대를 견뎌가며 결혼을 한 건지 너무 괴롭고 내 결혼 생활이 다 헛것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홀가분합니다.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남편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 괴로움에 몸서리칠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 되는 여자입니다. 벚꽃이 만개를 내 완연한 봄을 알리는 중인데 다들 꽃 구경은 잘 하고 계시나요? 요맘때가 되면 저는 꽃 보며 봄 기운에 마음 싱숭생숭한 것보다 지난날의 아픈 추억이 떠올라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철렁거리고 또 괴로운데요. 저는 지금껏 살며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얼떨결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정말 지난날의 실패를 발판 삼아 신중을 다해서 했죠.
첫 결혼은 제가 25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저보다 8살이 많았던 30대 남자랑 결혼을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시집을 와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는데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어서 돈이나 벌어보자며 일하던 마트 안에서 저한테 호감을 표하던 남자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거기가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던 농협 마트였는데 고등학교 벗어나서 해본 것이 마트 안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었던 제 눈에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던 전 남편은 굉장히 큰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대하며 어려움을 느낄 때 제 옆에 와 곧잘 도와주면서 흑계사 노릇을 해주기도 했고 무거운 거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부르라고 하더니 정말로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였는데 저로서는 남자한테 대시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여기가 일터였고 또 그 사람은 30대여서 전혀 그런 이성적인 호감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 후로도 적극적으로 제게 호의를 표시하면서 급기야 자신한테 시집을 오라고 꼬셔댔고 저로서는 그게 퍽 마음에 드는 고백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마트로 출근을 했는데 서울에서 할머니 보러 오겠다며 내려와서 마트에 들려 먹을 것을 사가는 제 또래의 애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냥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난 언제쯤 이 마트 인생에서 쫑을 낼 수 있을까 싶어서 답도 없는 내 인생을 까내리기에 급급했었네요. 그 정도의 인성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가. 그런 저에게 그저 어린 여자애라는 이유로 자기한테 시집을 오라면서 관심을 주던 전 남편은 급기야 절 결혼하겠다며 섹시로 삼아 데려갔고 그렇게 저는 멋모르던 20대 중반에 유부녀가 되어버렸어요. 철없이 도피마냥 떠난 결혼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 인생은 더 참담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극심하실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남편이 저를 너무 섹시 삼고 싶다고 하니까 다 결혼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 살다 보니 시부모님은 제 가방끈이 너무 짧다며 소위 끈짧은 년이라고 저를 애칭 삼아 부르면서 욕을 퍼붓고 계시던 와중이었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러시는가 보다 싶었는데 살면 살수록 저를 향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못 배운 년이라는 소리를 해대며 욕을 퍼부으시는 바람에 저도 주눅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더 흠잡히지 않고 잘 보이려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남편이 나이 어린 마누라가 딴 놈이랑 언제 어디서 바람이 날지 모른다면서 일을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주부로만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집에서 매일같이 붙어있는 시부모님의 진지상을 차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 청소부터 코앞에 있는 조그마한 마당에 있던 개밥 주는 것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겨우 20 중반에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그리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어째 보기만 하면 무시가다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바깥으로 돌며 집에 붙어있지를 않으시는 시아버지에 대한 화를 저한테까지 쏟아내려 하기라도 하듯이 살면 살수록 더욱 쌀벌하게 저를 욕하셨고 급기야 우리 집에도 사자 손주 한번 키워보자. 그러려면 네가 무식해서 와이프라도 똑똑한 것으로 들여야 할 것 아니야 이 못난 놈아. 라며 제 앞에서 제 남편에게 제 욕하며 딴 여자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정말 서럽고 무섭더라고요. 이대로 이혼당해서 내 인생 쪽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살았었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농협 출근 시간을 내가 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일할 게 있다면서 처음 몇 번은 변명이라도 하려 전화를 하더니 그 후로부터는 그냥 늦어도 늦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늦더라고요. 그쯤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향해서 집을 오래도록 비워야 하는 이상한 심부름을 시켜댔고요. 거기가 시골이긴 해도 상권이 다 잡혀있는 곳에서 버스로 20분 정도만 떨어진 곳이었고 상권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30분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시가 식구들의 친척들이 몇몇 모여 살고 계셨는데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너 그 집 알지? 주소 찍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주는 거 들고 와. 라며 절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주소 들고서 버스 타고 갈아타고 기다리느라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찾아가 보면 어쩔 때는 작은 봄나물 봉지 하나를 주기도 하셨고 또 어쩔 때는 제철 과일이라면서 딸기랑 방울토마토를 한 박스를 그냥 가져가라고 주기도 하셨습니다. 나물 봉지 하나는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는 무게였으니까 괜찮았는데 과일을 한번 주기라도 하면
그 상자 하나를 이고서 버스를 탄 채 집에 가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부름값이라도 좀 던져주면 좋을 텐데 돈 한 푼 주지 않고 저러니 미칠 노릇이었죠. 저는 혼자 허리를 삐끗하던 와중에도 그걸 다 이고서 집에 왔고 말입니다. 하루 종 버스 막차가 끊기기 직전에 이 짓을 시키시는 바람에 저는 늘 서둘러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왔다 갔다 하고 나면 4시간을 거뜬히 넘겼어요. 처음엔 시부모님은 제게 심부름을 시키더니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사촌동생한테 받을 게 있다면서 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 집안의 심부름을 감당하면서 주부지만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나 외출을 매일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다거나 몸이 받쳐주질 않는다는 티를 내기라도 하면 가방끈 짧은 년을 데려왔더니 심부름 하나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서 혼을 내는 시어머니의 화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곤 했었어요. 저를 욕하다가 급기야 남편을 향해서 결혼을 애초에 똑바로 했었으면 이런 무식한 애랑 언성 높이고 대화를 할 일이 없을 거 아냐 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스트레스를 미쳐 죽겠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것도 없었죠. 남편이 내 편이 아닌데 어디다가 이 소리를 해대며 상담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얻겠냐고요. 우리 부모님도 상처를 받으실까봐 감히 말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요맘때 되던 날 심부름을 시작하고서 고작 3개월이 지나가던 시점에 또 시어머니 심부름을 받들고서 친척집에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가던 길에 코피가 왕창 쏟아졌어요. 말도 못하게 쏟아지는데 머리는 띵하고 아무래도 제가 그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코피 묻은 채 질질 흘리며 친척집에 가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서러워서 그냥 발길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심부름이고 뭐고 오늘 그냥 입 꾹 닫고 혼 한번 나고 말자며 저도 모르게 오기를 부린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서름이 북받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피는 피대로 묻어있고 눈에서 눈물은 계속 나고 버스를 타고 곧장 집에 갈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길거리를 걸으면서 울며 걸어가고 있었더니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따라오기까지 한 아주머니께서 집구석에서 맞은 거야? 그런 거야? 하면서 저를 본인 가게로 데려가서는 급기야 세수를 하라고 손님들 쓰는 화장실에 넣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들 눈 보기에 절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여자로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코피는 줄줄이 옷에 묻어있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으니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전 따뜻한 아주머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서 무작정 화장실 안에서 피도 닦고 손님들 손 닦는 수건으로 얼굴도 닦았고요. 그렇게 정신 조금 차리고 나와보니 아주머니 주변에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2분 더 계셨었어요. 절 붙잡고 제 얘기를 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걱정되어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속사포로 속에 있던 생각과 말들을 다 뱉어내버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에서 못 보내 안달이지? 라고 말입니다. 듣고 보니 그랬어요. 나를 왜 자꾸 밖으로 못 내보내 안달일까 싶었어요. 아주머니들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막 일이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심부름을 보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매일같이 나를 심부름 내보내겠다고 내보냈을까 싶은 의문이 들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당장 집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에 후다닥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집안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웬 여자가 속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야시시한 옷을 입고선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막 일하는 분인가? 라며 오빠를 부르는데 방 안에서 나오는 그 오빠라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나를 데려와 유부녀로 만들었음 최소한 몇 년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놈이 어디서 애먼 외간 여자를 집구석에 데려와서는 그 짓이나 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 시각에 시부모님까지 어디 가셨는지 집안에 없는 걸로 봐선 이거 다 시가놈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학벌잡에 싫다고 무시하고 욕을 하더니 얼마나 괜찮은 여자를 아들한테 소개시켜줬는지 보아하니 그 여자는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동네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한의원에 갔다가 여자를 구슬리고 꼬셔 제 남편과 엮는 데 성공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그 순간 모든 걸 버린 채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도망을 친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죠. 저 집 나가고 나서
시부모님은 보란듯이 전 남편을 그 여자랑 결혼시켰고 저희 친정에는 전화해서 당장 이혼 도장 찍어주라고 강요를 하고 욕을 섞어 거의 협박을 하는 바람에 제가 못 이기고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굳이 이혼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남편을 따라 나와서는 내 남편 옆에서 팔짱을 꼭 끼고 저를 쳐다보던 제 또래만 하던 여자의 표정은 지금까지도 제가 몸소리를 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잊으려 하는 과거 순간 중 하나예요. 그날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든 다시 혼자서 일어서야 했고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늘 가방끈 짧은 며느리라고 욕보였던 시부모의 말을 되새긴 채 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면서 이혼하자마자 그 피 같은 20대를 온전히 피땀 흘려 일만 했고 30대가 되어서도 벌써 손에 진물이 다 들어설 정도로 갖은 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친정 살림을 도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향 동네에 있는 골프장에서 돈을 많이 준다길래 캐디 일을 하게 되었고 그걸로 조금씩 돈이 벌렸는지라 일을 하다가 30 중반이 넘어서 뜻하지 않게 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골프장으로 거래된 사람들이 많아 자주 골프를 치러 오면서 저와 얼굴을 익히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잠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겠다며 벼르던 중이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제가 퇴원을 하던 날까지 병원을 찾아와 줬고 자기 엄마가 싸주셨다면서 도시락까지 전해주더라고요. 병원밥이 맛없을 텐데 그거라도 대신 먹으라고 말이죠. 겨우 저 하나를 위해서 엄마까지 대동의 정성을 보이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낯설고 또 고마웠습니다. 한두 번 보다 보니 헤어지기가 아쉬울 정도였고 그 후 제가 몸이 덜 회복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쉬는 날이 많을 때면 어떻게 알고서는 저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밥이라도 사겠다며 만날 건덕지를 만들어내던 사람이었죠. 몇 번 만나다 보니 이 사람도 한번 다녀온 이웃남이었고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더 잘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글이었던 남녀가 눈이 안 맞을 수가 없었네요. 거의 8년 가까이를 싱글로 지내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두 번째 남자였고 이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연애를 오래도록 해오다 3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고졸이었는데 사업으로 성공했던 남편은 저를 누구보다 배려해주는 사람이었고 또 시부모님도 저를 친자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셨어요. 남편이 열심히 살아 성공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도 좋은 자극을 받은 채 만학도로 공부도 시작해서 방통대에 들어갔고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를 가지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집중하며 잘 살아보자는 주의였는지라 남편 따라 같이 골프를 아문딩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확실히 팔자가 핀 것이었고 남편은 저를 만나 더 행복해진 것이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사는 커플이었기에 이전의 결혼 생활과는 달리 참 행복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저는 정말 싱숭생숭한 봄을 맞았습니다. 장을 보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이면 저희 남편 기사님이 저를 마트까지 왔다 갔다 데려다 주시고 장본고까지 제 뒤에서 집까지 올라가 놓아주시곤 하셨는데요. 그날은 집에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차가 한참이나 밀리느라 도로 한복판에 꽤 잡혀 있었는데 그로 인해 아이스크림 산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기사님이 차 주차를 하시는 동안 혼자 나와서 장바구니 2개를 쥐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마스크를 쓴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청소도구가 잔뜩 있는 걸로 봐서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청소 아주머니로 보였어요. 잠깐 숨을 고르다가 미처 마스크를 쓰지 못했던 저는 황급히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스크를 올렸었는데 앞에서 저 보란듯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던 그 아주머니가 저를 다시 뒤돌아 쳐다보시더니 저 혹시 가은? 라면서 제 이름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귀까지 번뜩거리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온 세포가 작동되는 그 묘하고 오싹한 기분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작되었죠. 이건 분명 저의 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가은아 거기 좀 다녀와. 가은아 그것 좀 가져와. 라면서 저를 심부름시키시던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데 앞에서 시어머니가 너 맞구나! 라면서 아예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제 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는 나이가 들어있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늙은 건 알겠는데 주름이 자글자글 하다못해 인상이 더 싸나워졌더라고요. 물론 더 무서워진 것이 아니라 더 못나졌죠.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라면서 겨우 한마디 떼던 제게 그 옆에는 글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일하니? 뭐 가정부 일하는 거야? 요새는 가정부가 주제도 모르고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네. 이제 보니 구두도 신었고 너는 가방끈 짧은 티를 여지껏 그렇게 내고 사니? 네가 그러니까 무시가단 소리를 듣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가정부면 가정부답게 네 주제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라면서 그 자리에서 절 언제 또 봤다며 혼을 내는데 이거 참 노인네가 나이 들어서도 그 말버릇 그걸 못 고치고 살고 있다 생각하니 참 불쌍하고 딱하더라고요. 평생 그 모양으로 남한테 악담이나 퍼부으니 주름이 얼굴에 자글자글 할 수밖에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와 버렸어요. 하고서 어깨가 들썩이고 나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내 말에 웃어? 웃는 거야? 라며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또 한 소리를 하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내내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까지 저를 따라 내려서는 제 집 앞에서 계속해서 제 옷차림을 가지고 욕보이며 무시간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한 귀로 흘러들이며 기다리기 몇 분 정도 지나자 엘리베이터 한 대가 저희 집 앞에서 멈추더니 저희 기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 왜 안 들어가시고 하면서 제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순간 제가 옆에 있던 할망구를 쳐다봤어요. 할망구는 저를 향해 사모님이라고 하는 기사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 눈이 동그래져서는 뭐라는겨? 라고 하다가 제가 여기 직원들 고용하는 곳이 어디지? 내가 좀 연락하고 싶은데 라는 한마디를 하자 기사님은 바로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저를 향해서 바꿔드리냐며 물어보는 기사님께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여기 도대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한테 감히 무시가는 욕을 하질 않나. 내 집 앞까지 따라 내려서는 지금도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우며 나한테 시비 걸고 있는 이 할망구 도대체 뭐예요? 저 이 사람 제대로 문제 삼아서 입주민 카톡에 알릴 거예요. 이런 인성 가진 사람이 다른 입주민들한테 욕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직원 제대로 안 뽑을 거예요? 라며 아주 그냥 앞에서 기죽어서는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 보란 듯이 소리를 쩌렁쩌렁 아파트 복도에서 울려가면서 질러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지금 제 집 앞으로 올라오겠다는 경비실 말을 듣고는 연락을 끊자마자 불현듯 제 팔을 붙잡은 채 내가 뭔가 오해를 했는데 라면서 비굴하게 저 자세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는걸요. 멀쩡한 처녀 데려다 결혼해놓고서 갖은 개고생을 시키며 집 밖으로 내보내더니 그 사이 내 남편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줘 이혼까지 하게 만들어놓고 그 오랜 시간을 남자 하나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 비구니 마냥 살게 한 그 장본 인연이 출세해서 이 지역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에서 사모님 소리까지 들어가며 살고 있는 것에 뒤늦게 깨갱거려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얼마나 꼴불견이던지요. 진짜 맘 같아서 한 대 쳐주고 싶었는데 늙은 모습을 보니 그간 절대로 태평하게 살아오지 못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간 자기 아들이 주시겠다 말아먹어 빚을 여러 번 지고 결국 딸 하나 낳았는데 며느리는 못 참겠다고 이혼하고 집 나갔다는 말을 하면서 그로 인해 자기 아들 빚을 자신이 남편이랑 개고생을 하며 갚는 중이니 절대 이 일에서 잘리면 안 된다고 반할라 하는데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더욱 당신은 잘려야지. 고졸짜리 며느리 대신 4년제 대학 나온 가방끈 긴 며느리 데리고 살면 적어도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며느리는 집 나갔고 아들놈은 빚더미에 앉았어? 겨우 그 꼴 보며 살려고 나를 집안에서 내쫓으려 했었던 거야? 겨우 그 꼴로 살겠다고? 나는 당신을 죽어도 다시 마주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그만두던지 아님 내가 그 업계에서 당신 절대로 다시 일자리 구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뭉개줄 거야. 어떻게 할래? 라고 협박성의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만둘 테니 일만큼은 제발 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평생을 죄책감을 지닌 채 살겠다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더불어서 다른 곳으로 얼른 일자리를 알아보겠으니 절대로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근 20년을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을 향한 분노로 얼룩진 채 마음 한켠이 늘 무겁고 찜찜했었는데 이제야 제가 이 할망구를 제 앞에 무릎까지 꿇리며 진정한 사과를 받게 되다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상황에서 괜시리 지난 세월 분노로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 제 스스로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참을 꿇어서 손발을 다 빌다가 경비직원분의 손에 이끌려 내려갔고 전 딱히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경비분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먼저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또 얼마나 갖은 노동을 하며 돈을 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생활 영역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또한 내 지난날이 아주 조금은 치유될 만큼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낸 것도 후련했죠.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내 인생에 이제라도 조금씩 치유시킬 수 있는 마음구석이 있다는 것에서 저 스스로도 위안을 얻었고 덩달아 나를 이렇게 떳떳하게 살게 해준 내 현재의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 사람에게 더 최선을 다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이렇게 언제 어디서 과거의 죄값을 치를 줄도 모르고 또 그 사과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평소 남한테 죄를 짓지도 말고 죄 지을 짓 하며 살지도 말고 좀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을 만큼 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먼저 결혼에 사시던 부모님들 세대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TV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비춰졌던 것들을 보면서 결혼이란 건 사랑 없이 했다가는 결국 불행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고 그 사랑을 챙긴 채 결혼을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시댁을 만나면 결국 사랑도 얼마든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 순간을 남녀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결혼이기에 그 무수히 오랜 시간을 견뎌오면서 잘 맞춰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이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또래에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도 독신으로 살길 바란다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또 한평생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저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생각이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저는 미대를 졸업한 후 결혼을 하기 전까지 평범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결혼하고서 처음 반년 동안은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겸 집에서 주부로 지내오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취미로 하던 주얼리 공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혼자 귀걸이 같은 걸 만들어 인터넷이랑 매장 안에서도 팔고 있고 귀걸이 만드는 수업도 해보며 알아서 돈 열심히 벌고 살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수입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일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닐 적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해하면서 더 만족해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일하는 공간을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이 일을 절 평생 먹여 살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제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현재 만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현재를 만족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적에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퍽 들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그려보곤 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모르겠으면 남편에게도 우회를 내 질문을 던져보며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 했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저희 두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소개팅을 주선해달라면서 주변에 싱글인 사람을 찾아달라며
저와 남편은 둘 다 알고 있던 제 대학교 선배에게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선배는 저를 낙점한 것이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소 형식적인 소개팅을 해보며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전 정말 단번에 느껴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란 걸 말입니다. 묵직한 목소리에 웃을 때 남자의 입에 보조개가 지는 것까지. 키는 170대는 저랑 좀 비슷해서 큰 편은 아니었지만, 저랑 키가 비슷하시네요. 이러다 저희 2세도 170 정도 되면 트리플이네요. 라면서 농담을 던지는데 순간 제가 자존심도 없이 빵 터져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2세 얘기를 하면서 훅 들어온 남편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었고, 그런 와중에 트리플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또 웃기던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것도 제게는 호감이었고, 그 후 남편은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대화를 주도해가며 저를 웃겨줬어요. 연애를 1년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법 한결같이 저를 좋아라 해줬습니다. 온전히 마음이 저한테 와 있는 것 같진 않고, 가끔 카톡을 이유도 없이 하루 정도 잠수를 탄다거나 주말에 가족들을 만난다면서 이틀을 통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늘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고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자 했네요. 결혼 초반은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라 결혼 초반이 맞는데, 지금보다 더 신혼일 때는 정말 남편이랑 거의 매일 밤을 침대 위에서 이불 뒤덮고 뒹굴어 대며 살았고요. 남편도 출근하고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지 몇 번이고 연락이 와서는 집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점심때는 뭐 먹었냐고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해줬죠. 하지만 결혼 3개월쯤 지나서부터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울 정도로 달라졌어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차라리 말을 하면 제가 남편의 기분 때문에 마음 졸일 일이 없을 텐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가 단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에 기분이 나쁘다며 피로 이상으로 오랜 시간 토라져 있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생활비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었고, 자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돈을 벌면서 똑같이 나눠 썼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꾸준히 6개월간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받으셔야 해 병원에 입원하느라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집에 오느라 살림을 미처 끝내놓지 못한 게 많았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서둘러 집 치우고 빨래하고, 그 와중에 남편 밥 차리며 정말 전신줄을 놓기 직전일 정도로 바빴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12조로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내? 통장에 찍힌 게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 내가 그만 깜빡해버렸네. 엄마가 입원하시니까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몸도 피곤하고 집에 오니 살림도 하느라 내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있고 생활비를 안 내겠다는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아프셔서 네가 마음이 힘들겠다라는 소리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 저인데 생활비 그거 좀 까먹었다고 사람을 도둑년 마냥 취급하는 남편한테 결혼 후 처음으로 정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후에도 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반찬이 너무 시원찮다면서 반찬 투정을 하며 제 요리 실력을 걸고 넘어졌고, 어쩔 때는 작정이라도 했다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집 냉장고를 여기저기 살펴보며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림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초보라서 그런지 정말 답이 없네. 나 이왕이면 그냥 참고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 좀 제대로 치워놓으면 안 돼? 내가 뭘 먹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또 당신도 내가 초보인 걸 알잖아. 그럼 좀 도와주거나 좋게 타일러주면 안 돼?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부부잖아. 서로 모자란 건 채워주고 도와주려 해야지. 당신은 나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로밖에 못 보는 거야? 나 생활비도 내고 있어. 라고 맞받아치면서 든 것도 없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남편 보란 듯이 냉장고를 다시 열어서 어지럽힐 게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텅텅 빈 냉장고를?
나 오늘 장 보려고 아직 채워놓지도 않았는데? 라며 재차 화를 내니 남편은 급기야 제가 말대꾸를 너무 한다면서 토라져서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첫 외박을 했는데 다행히 시댁에 전화를 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께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남편이 집을 나올 생각을 해. 너가 그러고도 와이프 소리를 듣고 살 자격이 있는 애니? 당장 내 아들 보면 무릎을 꿇던 손을 비비던 해서 사과 제대로 해. 안 그럼 너도 이젠 우리 집 올 생각 하지 마라. 이거 원 무서워서 며느리 얼굴 한번 보기도 껄끄럽구나. 라면서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정말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서 제가 엄마 말처럼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며 일부러 거실 소파에 나가 앉아서는 제 뒤통수에 눈을 고정시킨 채 제 행동 거지를 살펴보다가 제가 다가가서 미안해라고 한마디를 해야 그제서야 눈길 한번 더 주면서 뭐 아니까 됐어 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중간중간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고 주기적으로 잠자리도 잊지 않고 가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관계를 가지고 싶다 할 때도 남편이 거절없이 저를 받아주었고 또 남편이 제 몸을 더듬으며 훅 들어오더라도 제가 잘 받아주면서 둘 사이의 잠자리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어서 우리가 나름 잘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점차 결혼한 횟수가 늘어나면서 남편이 토라지는 일이 잦아졌고 또 시댁으로 자러 외박을 해버리는 일이 덩달아 많아지자 그제서야 저는 뭔가 우리 사이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을 가야만 뵙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랑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내가 시댁 어른께 잘하면 남편도 나와 내 부모님께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뒤늦게야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와중에도 애써 시간을 내서 시댁에 꽃다발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먹을 것을 포장해 가져다 놓기도 했고 또 남편이 주기적으로 만드는 귀걸이 있으면 엄마한테 좀 갖다주고 해라 면서 저한테 강요를 많이 해서 저는 그 말을 또 잘 들어보겠다면서 매장 내에 새 귀걸이들을 곱게 포장까지 열심히 해서 주기적으로 시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긴 했어요. 시댁의 남편한테 여자 남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귀걸이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매번 좋다고 필요했던 것이라고 받아가시니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손을 떠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나면 그리 되돌아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는 귀걸이 공방에서 귀걸이를 만들고 나면 시어머니께 전해드릴 귀걸이는 꼭 따로 챙겨서 열심히 포장을 해 가져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날에는 비교적 남편이 순한 양이 되어서 저하고 제법 따뜻하게 대화도 잘 나누었고요. 문제는 단순히 시댁과 남편이 얽힌 거라면 제가 나만 잘하면 돼 하는 오기로라도 버티려 했을 텐데 그 사이엔 웬 여자가 껴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1년차가 지났을 때 남편이랑 또 부부싸움을 했다가 남편이 지갑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싸운 이유는 제가 양말을 속옷과 다른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남편이 그거 하나 해주면서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편하게 네 매장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살림은 좀 혼자 하면 안 되냐면서 말이죠. 집 나간 남편 찾겠다고 저도 이번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뒤를 따라 나갔는데 제가 뒤에서 따라오는지를 몰랐는지 남편은 평소에 가던 시댁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는 한 포장마차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익숙하단 듯이 마치 매번 시댁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으로 집을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남편은 누구와 통화를 하더니 조금 더 기다린 후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둘째치고 결혼식에서도 본 적이 없던 낯선 여자가 거기 내 남편 앞에서 내 남자를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냥 저도 모르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여보 하면서 남편을 부르자 이 사람은 화들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곤 이내 여기는 어떻게? 나더군요. 그게 중요해? 누구셔 이분은? 라며 그 여자에게 통성명부터 해보라는 제 질문에 남편은 급하게 여긴 내 친구. 내가 인사시켜 준 적이 없나? 라면서 제게 자신의 대학 동기라는 설명을 했고 이내 자연스럽게 저까지 테이블에 앉혀서 저희는 무려 1시간을 더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얘기는 주로 남편과 제가 싸운 것에 대해서 사이좋게 풀어야 하는 거라면서 그 여자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었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사친 뭐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듯하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여자랑 둘이서 번호도 교환을 했고 그 후에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자주 안부를 물으며 남편이랑 싸울 때마다 고민 상담을 하고 위로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다 최근 남편 생일이 찾아왔던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얘 생일이 우리 집에서 하자. 오랜만에 아들 생일밥을 좀 차려주고 싶네. 라면서 그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시부모님을 초대해야 하나 아니면 나 혼자 생일밥을 차려줘야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기에 오히려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시어머니랑 요리도 같이 해보면서 돈독한 고부관계의 정을 쌓아보자는 마음으로 매장에서 제가 만든 귀걸이 세트 하나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는 남편 생일 케이크랑 같이 들고 매장 문을 좀 일찍 닫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실수하지 말고 시어머니 앞에서 잘하자면서 긴장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벨을 한 번 눌러 기다리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안에서는 사람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몇 번을 더 눌렀는데도 자세히 들어보니 아예 집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지 않았어요. 이거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시댁 비밀번호야 뭐 하나 있는 아들내미 생년월일로 해놓아서 저도 시댁 처음 온 날부터 바짝 외웠던 터라 고장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 없이 문을 열고 시댁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더욱 선명히 들리면서 제 마음이 불현듯 심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도 하나이고 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나 하나인데 누가 자꾸만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옆에서 그래 아가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인기척을 하려 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몸을 현관 입구 뒤에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대화를 엿들어보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익숙한 듯한 그 목소리의 여자는 마치 저희 시댁을 한두 번 와본 것이 아니라는 듯이 어머님 저번에 진간장이 이쯤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찬장까지도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다 치우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어머님은 옆에서 흐뭇하단 듯이 웃으며 너가 역시 눈썰미가 있어. 우리 아가 온다고 내가 오랜만에 청소를 좀 했다. 마음에 드니? 네가 좋아하는 분홍색 꼭 끓여준 컵도 여기 제일 아래에 놓아놓았으니까 마음껏 꺼내다 써.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찬장이 어떻게 진열된 것도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자주 오는 사람이고도 싶은데 누구한테 자꾸 아가라 거리시는지 궁금해 죽겠고 그런데 곧이어 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제가 굳이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뭐 할 것도 없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시던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건 다름 아닌 오래전 부부싸움하고서 집 나간 남편이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 여사친이었습니다. 그 후 저랑 연락처를 주고받아 안부를 물어오며 지냈던 바로 제 고민을 들어주던 여자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에휴 그냥 네가 생일밥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들놈의 새끼가 기껏 키워놨더니 결혼하란 사람하고는 하지도 않고 애먼 여자를 데려와선 며느리 취급을 해주며 이대로 더 살아야 한다고 하니 미치겠는 노릇이다 아가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애먼 여자를 데려와 며느리 취급을 해주다니 그건 바로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숨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두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신발도 신은 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더 듣고 있자니 너무 믿을 수가 없어 일단 핸드폰 녹음기부터 켰어요. 가방 안에 넣어놓고서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방과 부엌의 베란다 사이로 연결이 된 창문을 통해서 더욱 귀를 기울였는데 글쎄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저도 얘가 그렇게 홧김에 결혼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전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서 제 딴에는 속 좀 썩여보겠다고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건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또 마음에 없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제 불찰이 커요, 어머님. 나도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따르면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저 여사친이란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혼하자는 기미를 주지 않으니 여자가 홧김에 이별을 고했고, 그 꼴에 질투가 나 눈이 먼 등신 같은 남편 놈은 아무나 소개받겠다고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에 이르자 남편은 속이 뒤집어져 저랑 결혼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요? 그 방 안에서 남편이랑 시아버지까지 다 모이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머니, 이 사람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대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면서 집을 나가려는 순간 뛰쳐나갔습니다. 저한테도 아닌 저 여자한테 시댁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집에 간다는 여자를 향해서 아휴 진짜 생일날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우리 아들도 오늘 생일이라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겠구나. 나 원 정말 열불나서 진짜 라면서 제가 오는 것이 싫다고 막말을 든 시어머니를 향해 뛰쳐나오며 야 이 사기꾼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새끼를 본 것 마냥 자지러지며 놀라던 두 여자들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고 나가긴 어딜 나가? 뭘 또 얼마나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금세 도망을 가려 해? 라면서 그년의 멱살을 쥐어잡았는데 순간 그 여자의 귀에 걸린 걸 봐버렸어요. 제가 만든 귀걸이를 글쎄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 그간 저한테 귀걸이를 달라는 이유도 다 이 여자한테 전해주려 했던 말들이었던 겁니다. 전 그간 남편한테 첩이나 다름없었던 년한테 직접 만든 귀걸이를 갖다 바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열받아 그년의 귀때기를 잡아당기며 제 귀걸이를 막 억지로 빼내는데 뒤에서 문이 띠리릭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집안에서 저희 둘이 싸움질이 난 걸 보고는 바로 뒷감이라도 하셨는지 차마 현관 안으로 더 들어오지를 못한 채 그대로 얼음장이 되어 서버렸던 시아버지는 결국 이 사단이 났네 났소. 이제 어쩔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쥐어 터지겠다며 쥐어 싸매는데 그 사이 뒤따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저는 그년의 귀에서 제 귀걸이를 빼낸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제가 사온 케이크와 녹음하던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는 가족들 앞에 상자 밖으로 빼낸 케이크를 집어 던졌어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감히 결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가지고 놀아? 니들이 그러고도 단체를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니들 하나하나 언론에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니들. 내 인생이 사기건 죄를 분명히 치르게 할 거야. 라며 녹음을 다 해놓은 핸드폰을 들어 올려 보이곤 두고 봐 하는 말과 함께 그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도저히 저를 그냥 보내긴 꼴에 미안했던지 저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자며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골목길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러대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는지 얼마 따라오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짐을 다 싼 채 곧장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장에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그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이 사람이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내 시댁을 들락거리며 조강지처 일을 자처하고 살았던 걸 알고 있었냐면서 죄 없는 사람인 걸 알기는 했지만 내심 속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퍼뜨려 달라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배도 제 얘기를 듣고는 열불이 터졌는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한바탕을 해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있냐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네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네 동창이든 선후배든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넌 이제 네 인생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이 새끼야. 라고 말입니다. 역시나 믿었던 선배는 주변의 남편을 안다는 사람한테는 여기저기 다 소문을 내버리고 다녔고요. 그 바람에 내 이혼과 내 치부까지도 다 들켜버린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응원의 연락을 해오는 것을 보고는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가해자인 남편 씹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덤덤해졌어요. 오히려 이젠 남편을 잊고 주기적으로 씹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가끔 주변인들에게 나 힘들어 하는 연락을 하면서 남편 욕 해달라 전화를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이제 가만히 코만 풀며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나날이 전투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간녀랑 시부모한테까지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소송을 거니 온 가족이 소송에 걸려 쪽팔린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자꾸만 돈을 내걸며 연락을 해오네요. 얼마 살지 않아 재산분할 할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하는 금액 한번 던져주면 봐줄 의향이 있어서 거래는 해보려 해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한테 쓰레기 집안으로 소문이 다 나서 굳이 소송 거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돈이나 먹고 이 집안에서 완전 손 털어버려야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